마이스터 샬레 116화 2부 월드컵 특집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월드컵에 참가한 분데스리가 선수들의 활약 혹은 이제 뭐 주요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빠르게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A조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있는 조죠. 체코의 분데스리가 소속 선수가 많습니다. 특히 호펜하임의 초우팔 흘로잭 흐라나치가 있고요. 또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패트릭 시크가 있지만 체코는 정말 최악의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면서 1무 1패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좀 시간이 맞아서 봤던 경기 위주로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체코 경기는 다 챙겨봤거든요. 아무래도 초우팔이 있다 보니까 좀 응원하는 의미에서 봤는데 정말 답답해요. 정말 그 1차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맞아요. 상대가 2차전 때 남아공이었는데 그냥 눌러도 체급으로 이길 수 있는 팀인 것 같은데 좀 살이다가 동점골 얻어맞고 비겼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분데스를 즐겨보시는 분이라면은 시크가 안 터져서 레버쿠젠 경기가 답답한 딱 그런 느낌과 되게 비슷한 느낌을 두 경기 모두 다 받았었다. 그래서 초우팔 선생이 참 잘하는데 특히 롱스로인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도 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한 끗 차이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제가 뭐 이번에 월드컵 경기도 워낙 많고 저도 이제 현생이 있다 보니까 많은 경기를 챙겨보지 못했지만 가능한 많은 경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번에 월드컵 경기하고 있는 국가 중에 가장 역동적이지 못한 팀이 체코인 것 같아요. 기동력이 너무 없고 뭐 그 고산지대 뭐 이런 이동거리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당연히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조의 모든 팀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조편성 역대급으로 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거든요. 체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막차 타고 올라왔는데 남아공, 멕시코, 1포트인데 멕시코, 대한민국이면 저는 이렇게 경기를 해서는 안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짙을 체코고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물론 멕시코가 1위를 이미 확정해서 아마 플로테를 돌릴 텐데 반전이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인데요. 김민재가 있고 이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넨에 있는 옌스 카스토프가 있는데 아직까지 출전 자체를 못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사실 안 쓸 수는 있죠.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결국 나오는 얘기인 건데 뭐 사실 지금 옌스 선수 자리에 나왔던 게 이제 서령우 선수라든가 이태석 그리고 뭐 후보로 나왔던 이제 양현준 뭐 엄지성까지인데 뭐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결과가 안 따라오고 그리고 메넨글라드바흐에서 옌스가 했던 그런 퍼포먼스들이 사실 좋았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대하고 뽑은 거잖아요. 국가대표에서도. 그렇죠. 네. 근데 결국 그 홍명보 감독님께서 이제 옌스를 이제 수납을 한 거는 좀 아쉬운 결정이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처음에 옌스도 메넨글라드바흐에 가서 우측 윙백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다가 좌측 역발 배치를 했을 때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줬는데 네. 사실 서명훈 선수도 왼쪽에 쓰면 역발 배치가 되는 건데 역발 배치를 쓸 거면 이제 옌스가 어느 정도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옌스를 좀 써봄직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결국 안 쓴 게 돼버리니까 이럴 거면 그 어려운 귀화를 어떻게 추진시켜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결국 월드컵에 쓰자고 이걸 데려온 건데 좀 아쉬운 결정이지 않나. 저는 일단 베네님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고 저는 한국 경기를 못 챙겨봐가지고 현생 때문에 네, 현생 때문에 좀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네. 첫 번째 경기는 봤어요. 체코전은 봤는데 그 좀 비교를 하자면은 다른 3백을 쓰는 팀을 좀 보아도 되게 비교가 될 것 같거든요. 좀 건설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좀 일본을 보면 거기도 분데스를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익숙한 얼굴이 많잖아요. 질비하죠.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네덜란드전에서는 윙백으로 나왔던 게 또 도안리치였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그래서 그 선수도 이제 2선에서 뛰느냐 그 윙백에서 뛰느냐가 좀 많이 갈리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뛰는 팀에 따라서. 그래서 그 선수에게 만약에 그 전술이 맞는다면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말씀해주신 엄지성이나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에도 다 2선 자원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2선을 좀 안 쓰는 많이 죽이는 전술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번 대표팀이 쓰는 백스리가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윙백으로 써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저는 옌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납된 선수들을 보더라도 배준호도 있고 맞죠. 또 정상빈 선수가 이번에 뽑혔는지 기억 모르겠네요. 안 뽑혔을 거예요. 정상빈은 안 뽑혔어요. 정상빈, 배준호도 안 배준- 뽑혔을 걸요? 배준호는 뽑혔어. 벤치에 뽑혔어요? 있었던 네. 거 아, 같고 그냥 벤치에 있구나. 맞다. 네, 부상에서 막 회복했다 들었고 이동경 선수도 있고 이동경.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그 최근에 봤던 좀 축구 전문가들이 하는 영상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아무리 감독이 자기가 하고 싶은 축구 색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팀 스쿼드에 맞지 않으면은 감독이 그거를 고집한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영상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스쿼드에 감독이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이 2차전에서 보여줬던 스쿼드가 그런 모양인가는 저는 의문이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홍명보 감독이 백3를 선택을 했던 거는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럴 수는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월드컵이란 무대는 우리나라가 언더독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백3를 사용해서 수비 지향적으로 좀 경기를 하자. 뭐 본인도 백3를 선수로서 많이 뛰어봤던 사람이기도 하니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거기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코전에서 백3로 나왔고 이제 처음 윙백으로는 이태석 선수가 나왔죠. 근데 이태석 선수가 옌스보다 잘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이제 피지컬적인 경합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강점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체코를 상대로 역전승을 했다고 되게 좋아하시고 우리나라가 엄청 잘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체코가 못했다라고 봐요. 네, 저는 우리나라가 잘했다라는 물론 못하진 않았죠. 못하진 않았으니까 이긴 건데 우리나라가 잘해서 체코를 찍어 눌렀다라고는 전 느끼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체코 남아공 경기를 보시면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전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2차전에 약했다, 멕시코한테 다 졌다 뭐 이런 징크스가 있으니까 좀 그리고 개최국이니까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거는 이해를 합니다. 초반에 백3를 나왔고 경기를 보는데 멕시코도 생각보다 압박이 엄청 강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압박이 정말 강한 편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백3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펼치다가 수비 위주로 하다가 한 번에 상대 뒷공간을 이제 노리고 때려 넣는 볼을 뭐 손흥민이 됐든 뭐 이제 이강인이 보통 뿌려주면 뭐 백승호 혹은 황인범 다른 선수들이 침투하는 역할로 했는데 백3를 사용한다는 거는 이미 중원이나 공격진에서 한 명을 뺐다는 소리잖아요. 저는 그거는 되게 공감 많이 해요. 굳이 수비수를 3명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백3를 해서 한 명을 내려서 우리가 볼을 잡고 공격을 하려고 한다면 그 부족한 전방의 숫자를 채워주기 위한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윙백들이 공격적이잖아요. 근데 뭐 제가 사실 월드컵 전에는 아시안컵 이후로 국대에게 좀 실망한 게 많아서 챙겨보진 않았습니다만 들어보기로는 윙백들이 전진을 했을 때 그 뒷공간 노출이 너무 심하게 됐다. 그게 큰 위험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그걸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윙백들도 거의 풀백처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령우가 나오고 김문환이 나오고 이태석이 나온 거고 옌스는 1분도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 사실 마리스리 백이지. 그냥 5백이에요. 5백이에요.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사실 뭐 중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중원 레벨에서 그 풀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말도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네.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원을 아예 안 쓰는 거는 그쵸.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조편성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다른 뭐 일포트에 뭐 브라질, 프랑스 이런 팀들이 있으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뭐 상대 팀이 강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체코, 멕시코 하는 거 보면 전혀 그래서는 안 됐다. 결과로 증명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옌스를 투입조차 안 했다라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멕시코전 얘기 돌아와 보면 그래요.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전반 0대0이고 후반에 좀 사고죠. 실점을 예상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변화를 줬어야 된다고 봐요. 백포를 사용을 전 했어야 된다고 보고 좀 공격 숫자를 늘리든 중원을 좀 투입을 하든
윙백들도 훨씬 뭐 옌스를 넣든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져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너무 늦었죠. 80분 이후에 조규성 투입하고 뭐 숫자 늘리고 해서 뭐 유효 슈팅 처음 나온 게 88분이다. 그래 우리나라가 한 점 차로 졌다. 저는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결과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체코전 때도 슈팅 창출 능력은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결국 럭키펀치 2방으로 승리한 거잖아요. 뭐 결과론적으로 이겼으니까 말이 안 나온 거지. 결국 그 경기에서도 비기거나 결국 체코한테 뭐 0대1로 그때 끝까지 끌려가서 졌다고 한다면 전 멕시코전과 거의 비슷한 비판에 들어섰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체코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동감이 되는 게 그 두 번째 경기도 봤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두 번째 경기에서도 엄청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었지만 그 이후에 추가골을 넣어서 경기를 끝내야 되는 걸 못해서 어쨌든 그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접근을 했다 보니 그렇게 동점골을 맞고 비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예상한 그림이 그대로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 중원 말씀하신 것도 중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선수 둘이 풀어나올 능력이 없다고 못 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 풀어나오기 위해서 전방에 있던 선수들이 내려와서 네. 수적 우위를 만들어 놓고 풀어나갈 그림을 미리 짜놓고 그거를 계속 도전을 하면서 전진 패스를 찔러줘야지 기회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맞죠. 그런 그림이 안 나왔다면은 저는 그거는 선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저는 그냥 멕시코, 체코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선수들의 개개인 면을 봐도 대한민국이 저는 언더독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간 전술적인 얘기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상대 백스리의 뒷공간을 좀 노리는 이강인을 필두로 한 패스를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패스가 성공을 하려면 특히 상대 핵심 수비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균열을 일으키려면 앞에서 싸워주는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어요. 그 선수가 이렇게 좀 어떻게든 비벼주고 공중볼에서 세컨볼을 좀 따주려는 노력이 있고 그렇게 발생한 혼란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나 뭐 황인범 같은 선수가 그 혼란을 이용을 했어야 됐는데 그냥 뒤로 때려놓고 오프사이드 4번인가 5번 전반에만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다시 슈팅 자체가 거의 없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일이라지만 벤투가 지금 대한민국의 감독으로 쭉 있었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더더욱 이런 증명해야 되는 4년에 한 번 있는 월드컵에서는 보여줘서는 안 될 경기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옌스라는 선수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귀하게 귀화를 한 흔치 않은 역사에 남을 커리어를 갖게 된 선수인데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써보지도 못하고 두 경기를 치렀다. 특히 멕시코전에서 패배를 했다. 근데 홍명보라는 감독의 특성상 정말 좋게 말해서 보수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대범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32강 정도의 토너먼트에서 이 옌스를 다시 활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잘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캐비어로 알탕을 끓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경기를 보는데. 그 2차전 체코 남아공 경기를 본 입장에서는 남아공을 절대로 얕잡아볼 수 3차전에서 없어요. 얕잡아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에너지 레벨로 체코를 결국에는 동점을 만든 게 남아공이거든요. 물론 정말 공을 못 차긴 해요. 근데 그거는 체코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아무리 초우팔이 멱살을 잡고 그 통나무를 든다고 해도 그거를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체코가 득점을 못했을 뿐이지 남아공이 주도권을 잡고 밀어붙이는 순간이 꽤 많았거든요. 저는 거의 그래도 절반 이상은 남아공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경기를. 근데 아무래도 선수 좀 개개인의 밸류가 떨어지다 보니 그게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결과가 안 나왔을 뿐이지 저는 한국이 만약에 마지막 경기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멕시코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당연하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니 그냥 두 팀 다 그냥 전반 스탠스는 그거였어요. 다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최악을 피하려는 축구였고 무승부만 거둬도 너무 유리한 두 팀이 됐잖아요. 또 앞선 경기가 이제 그 체코 남아공이 먼저 펼쳐졌는데 승점 1점만 서로 나눠 가지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는 그래 실점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럼 이제는 바꿔야지 했는데 그 변화의 시점이 너무 미진하다. 어떻게 좀 공격적으로 말해도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주장까지 했던 사람이, 그리고 한 번 월드컵을 감독으로도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남자답지 않은 느낌이지? 대범하지가 않지? 1대5로 지나 2대5로 지나 특히 승자승이 된 이 상황에서 그래 이렇게 된 이상 우리 한번 공격적으로 가보자. 이제 뭐 어쩔 수 없어. 이제 이런 마인드조차도 못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봐도 조규성 투입 후에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이 황금 세대에 어떻게 보면 손흥민의 라스트 댄스가 될 수 있는 이 전례 없는 황금 세대에 이런 감독, 이런 전술, 이런 경기를 보여준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거여서 더 안타깝네요. 저는 좀 바이언 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제일 불만인 게 김민재를 가운데 수비수로 쓰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예. 얼마나 그러니까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여기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단기 토너먼트에서 수비가 중요하다고 해도 김민재 선수가 아무리 스위핑을 잘한다고 해도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돌성인데 맞죠. 과연 그 자리에 김민재 선수를 놓는 것으로 그 저돌성을 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역으로 그만큼 김민재 선수의 수비력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전술이냐라고 봤을 때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뭐 좀 안정적인 수비를 추구를 한다면 정말 박지성 같은 선수를 오히려 최후방에 놓던가 그렇게 해서 좀 저돌성이라도 살리는 백스리를 썼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1차전에서 봤던 그림을 기억하고 그 전에 그 대한민국의 평가전에서 백스리를 썼던 그림을 기억해도 클린스만의 5-3-2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을 너무 크게 받아서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월드컵이 오기 전에 수비 라인에 부상이 많았었거든요. 김태현도 부상이었고. 네. 근데 사실 저도 김민재 선수 오른쪽에 서서 공격적으로 쓰면 좋긴 한데, 지금 저희 나라가 3백에 나온 선수가 이기혁, 이한범, 김민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기혁은 왼발잡이고 왼발 스토퍼로 써야 되고, 이한범은 오른발잡이지만 가운데 쓰기에는 경험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민재를 가운데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수비 라인에 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안정성을 표하기 위해서 잡은 것 같은데, 사실 이기혁 그리고 이한범 빼고는 수비 라인에 약간 믿을 만한 선수가 없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다만 그런 3백을 한 것 자체에서 윙백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3백을 쓰는 것이 아니라 5백으로 완전히 내려앉아 있는 거는, 그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솔직하게 그런 경기력이요. 이게 그리고 전 한편으로 그것도 화가 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사실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부임이 되고 이런 능력으로 경기를 하잖아요. 운이 진짜 좋은 겁니다. 일본 보세요. 네덜란드 만나고요. 조편성이 어마어마하게 쉽지 않고, 그런 거 반면 우리나라의 지금 조편성을 보면 정말 저는 이거 운구 기일 이런 느낌으로 정말 운이 좋다. 월드컵은 결과가 중요하니까 뭐 결과적으로 32강 혹은 16강에 가면 다행인데, 그게 다행인 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회의감도 좀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변수를 주지 않는 모습에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모든 상대팀의 감독이 너무 100% 예상할 수 있는 축구를 해요. 명단도 그대로, 전술도 그대로, 피드백도 늦고, 그 피드백을 준다 해도 그냥 선수 갈아 끼우는 정도의, 정말 80분 정도 돼서야 좀 공격적으로 나간다. 약간 모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경기를 봤을 거기 때문에 각자 느끼시는 바가 있었을 거고요. 저도 이제 제가 느끼는 바로 뭐 어디 가서 얘기할 일이 없어서 마이스터 샬레에서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강하게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 남아공전에는 솔직히 당연히 백포 써야 된다는 입장인데 안 그럴 것 같고 32강? 오히려 뒷방 맞는 거 조심하겠다고 더 수비적으로 할까봐. 그러니까 사실 너무 트렌디하지 않은 감독이에요. 제가 그걸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제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 프리뷰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과 프랑스의 디디에 데샹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스칼로니 감독이 원래 주목받지 못하던 감독이었잖아요. 또 아르헨티나가 그 전만 해도 스칼로니가 부임할 때만 해도 정말 잡음이 많았던 팀이었고 그 과정에서 월드컵 결승까지 진출한 거, 특히 사우디한테 지고 나서 반등을 한 거는 이 감독의 기민한 결단, 그런 약간 예측할 수 없는 유연함, 의연함이 정말 컸고 그게 결국 메시의 한을 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이 현대 축구에서 당연히 필요한 감독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월드컵 같은 단기 대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감독을 데리고 정말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나올 수 없는 멤버를 데리고 4년에 한 번 열리는 월드컵을 이렇게 펼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볼 수밖에 없고 결과가 보이는데 그걸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 비극이 축구팬으로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보겠고요. 약간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이한범 선수가 이제 분데스리가 팀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좀 정말 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은 참 전 욕할 선수가 거의 없어요. 이한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한범 선수는 잘 했고 뭐 실수는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은 사실 이한범 선수 쪽의 실수보다는 이기혁 선수 쪽의 실수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서 혹은 뭐 김승규의 뭐 그 판단.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선수가 27년까지 계약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27년까지. 네, 그래서 미투일라는 아마 이번 여름에 무조건 팔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수익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많은 팀들이 많이 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월드컵이 끝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선수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이한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하는 거 물론 그 전에 미틀란에서 자리 잡고 너무 포텐 터트리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는 월드컵에서 하는 걸 보고 도리어 백포를 안 쓴 게 더 아쉬운 거예요. 김민재, 이한범 이 조합이 정말 특별할 수 있고 강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더 남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약간 부가적인 얘기지만 백스리 쓰면서 이재성도 애매해져, 손흥민도 애매해져, 이강인도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이강인도 애매해져, 오현규, 조규성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는 느낌? 모든 게 꼬였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범이 이제 이번 대회를 비로소 이제 좀 좋은 팀으로 더 한 발짝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은 듭니다. 아무래도 서울 팬인 입장에서는 좀 반가울 수밖에 없는 소식이라서 나이도 좋고 그래서 정말 큰 팀으로 간다면 그 홍정호 같이 아웃크스 갔던 롱런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뭐 저는 이기혁 선수도 그쵸. 이 왼발 발밑 좋은 왼발 센터백이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땐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서 이 선수의 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가지게 돼요. 저는 선수들 뭐 실수해서 실점하고 좀 아쉬운 게 있지만 저는 개개인을 욕하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어요. 저는 손흥민마저도 기대한 만큼은 아니어도 그 롤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B조 얘기 한번 가볼까요? 네, 보스니아가 이제 이탈리아를 꺾고 올라온 보스니아인데 이제 분데스리가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제 데미로비치, 아까 저희 일부에서 많이 다뤘던 알라이 베고비치, 레버쿠젠의 신성이고요. 또 공격수 타바코비치, 그다음에 장크트 파울리의 니콜라 바실리, 완전 뭐 캡틴이자 보스니아 역대 최고의 선수 에딘 제코,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네, 사실 보스니아 체급은 좀 낮은 편이긴 해서 에딘 제코랑 보통 데미로비치가 투톱으로 나오고 타바코비치가 이제 쪼커로 나오는 형식이고 바실리가 이제 넘버원, 그리고 알라이베고비치는 왼쪽 윙어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알라이베고비치가 사실 기대만큼의 활약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2차전 그 스위스전이 1대4로 스위스가 이겼죠. 근데 그 경기가 꽤 재밌었어요. 이 스코어가 좀 많이 벌어져서 그렇지. 근데 이게 거의 75분인가 그쵸. 이후부터 빠바박 나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퇴장이 있었어가지고. 누가 퇴장이었죠? 기억이 안 나요. 그 보스니아의 그냥 보스니아의 퇴장이. 네.
그 수비수 무하레모비치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빠바박 들어간 경기였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네. 보스니아도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골키퍼가 코벨 대 바질리였던 그 분데스 더비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둘이 그 세이브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스위스는 그 분데스 선수들보다는 은도이 선수가 니는도이가 이제 볼로냐에서 정말 잘해서 이번에 노팅엄으로 이적을 했었죠. 그 선수가 되게 눈에 많이 띄었던 게 좀 장점도 많이 보였고 단점도 많이 보였던 그런 경기였어서 그 오버헤드 킥도 한번 네, 멋있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그것도 바실리한테 막히는 그런 경기였어서 꽤 재밌었고 좀 잘해서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나머지 두 팀이 스위스와 캐나다이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3위는 노려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은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다음 경기가 카타르 상대라서 이길만 하고 그러니까 승리를 노릴 수밖에 없는 보스니아고 또 캐나다를 상대로 비겼잖아요. 그런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이고요. 카타르만 잡고 좀 1승 1무 1패로 3위를 노린다면은 네. 32강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잠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교체로 들어가서 멀티골도 넣었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가 또 이 선수를 얼마나 파괴하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선수는 좀 큰 돈 주고 떠날 것 같아요. 한 5천만 유로 이상은 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약간 스위스 입장에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알폰소가 캡틴이고 정말 어린 캡틴이고 미넨에 이제 있지만 지금 부상 때문에 제대로 활약을 못 하니까 저희 네. 2차전에 벤치에 들었었거든요. 네. 부상에서 회복했다 딱 뉴스 뜨고 제시마치가 바로 그냥 제시마치가 경기에 쓰겠다라고 인터뷰를 해버리는 바람에 바이언 팬들은 다 이제 불안하죠. 그 부상을 너 때문에 당했는데 또 이렇게 불안했는데 다행히 2차전에서도 출전을 하지는 않았었고 워낙 원사이드하게 끝난 경기여서 뭐 무리할 필요는 없었고요. 이 경기는 좀 안타까웠던 것은 그 코네. 네, 야. 좀 부상을 좀 크게 심하겠죠. 네. 제가 그 장면을 못 봤거든요. 저도 그런 뭐 걸. 안 봤어요 일부러. 그 좀, 이중골절이라고 하던데. 그게 막 뼈가 보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우 쉽지 않은데 좀 잘- 저도 좀 네. 트라우마가 될까봐 일부러 안 봤는데 네. 그 다리 아랫다리는 뼈가 2개잖아요. 아우. 2개가 동시에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저 그것 때문에 경기 후에 거의 벤치 클리어링처럼 막 싸움도 일어났다고 하고. 그럴만합니다. 여기 너무 또 카타르 선수들도 이거 감정 조절 못할 만한 결과가 나와서 그렇고요. 캐나다는 이제 폰지가 아마 이제 이게 좀 짚고 가야 될 게 32강에서 캐나다 아니면 스위스를 만날 텐데 캐나다를 만나면 알폰소가 아마 복귀를 우리나라 상대로 할 거고요. 스위스 얘기를 해보면 뭐 워낙 많습니다. 코벨 골키퍼, 하케즈, 아까 말씀드린 정말 유망한 공격수 만잠비, 아멘다, 파비안 리더, 실뱅 비드머, 니코엘 베린 주전 센터백이죠. 그 다음에 미로 무하임까지 있고 또 언급드리진 네. 않았지만 자카도 있고요. 캡틴. 자카도 있고요. 그 엠볼로 MG에서 브릴 엠볼로, 네. 있었던 그 엠볼로도 있고 바르가스 아웃곡에 있었던. 바르가스. 그래서 정말 그 익숙한 얼굴이 많아요. 네. 그래서 보는 맛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제가 봤을 때는 자카를 중심으로 한 그 조립이 너무 잘 되는 팀입니다. 그래서 하필 그 전에 얘기했던 게 조립이 안 된 팀이었는데 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자카 너무 잘해요. 저는 자카 너무 좋아하는 선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려서 한국을 상대로 하게 되면 참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네. 윙백 그러니까 풀백 퀄리티는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이네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가지고 로드리게스나 비즈머나 그래서 뭐 스위스를 만나게 된다면 윙백을 좀 파고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려면 옌스 쓰게 해서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스위스랑 붙으면 스위스는 정말 찍어 누를 것 같거든요. 네. 전술을 네, 그 맞아요. 풀백이 약점이라고 하면 전방부터 압박을 세게 해서 그 방면에 계속 공을 유지하는 걸로 상쇄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대비를 잘 하지 못한다면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약점마저도 사실 우리나라의 상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약점이 그쵸. 같지가 않은 게 체급 아까 로드리게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선수가 뭐 볼프스부르크에서 워낙 잔뼈가 굵은 킥력이 워낙 좋은 선수, 뭐 밀란에도 있었고요. 베티스에서 지금 있을 건데, 그러니까 약하다 해도 툴 하나는 확실한 선수들이에요. 풀백들이 다. 다른 포지션에 비해 약하다는 거지. 그렇죠. 상대적인 거죠. 체급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자카는 제가 볼 때 그 위치에서 거의 월드 클래스급 지금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만잠비 같은 떠오르는 선수 약간 신구 조화도 잘 되는 팀이기 때문에 캐나다, 스위스 어느 팀을 만나든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전 지금같이 요행을 바라는 어떻게 보면 수비 위주의 축구에서는 이런 팀들을 만났을 때는 그 미천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매우 커 보여서 우려가 돼요. 그렇습니다. C조로 가보겠습니다. 모로코가 참 핫한데요. 이제 사이바리 아까 얘기했습니다. 미넨 이적이 예정돼 있는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사이바리가 지금 두 경기에서 이 두 개의 득점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엘카누스 이 선수가 이제 레스터 출신이죠. 네, 레스터 출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시끄럽게 슈투트가르트로 이적을 했고 그의 공백을 대체하지 못한 레스터는 3부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그리고 이름이 좀 어려운 선수인데 프랑크푸르트의 아마이무니 에슈 구야브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원래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호펜하임 이 팀에서 이제 3부 리그에서 뛰고 있었는데 이제 겨울에 이제 20만 유로에 영입이 되면서 이제 포텐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결국 모로코 국대까지 승선했고 오늘 경기도 80분 정도의 교체 투입이 돼가지고 찬스 하나 좀 잘 잡기도 했었죠.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월드컵 데뷔까지 하게 되는 약간 인생 역전의 신화를 좀 지금 맛보고 있는 선수지 않나. 모로코 이번에 기대됩니다. 저는 그 두 번째 경기 봤거든요. 네. 스코틀랜드전을 봤는데 이 톱3 엘카누스, 사이바리 그리고 레알의 브라임 디아스 이 톱3가 무서워요. 정말. 아 장난 아니에요. 풀어나오는 게 확실히 그 셋만으로도 찬스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래도 뭐 분우 골키퍼 토너먼트가 그쵸. 얼마나 강해질 거며 하킴이 있고요. 하킴 있고 왼쪽에 마즈라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월드컵 최고의 라이징 스타가 되고 있는 부야디. 부야디가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이 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여기야말로 좀 황금 세대를 마지막으로 기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진짜 잘하면은 더 엄청 지난 대회보다도 높은 것까지 노릴 수 있는 4강 지난대에도 넘어- 4강이었고요. 지금 4강을 넘어서 그렇죠. 이제 4강을 넘어서 월드 결승전까지.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월드컵은 항상 유럽 아니면 남아메리카에서 우승이 나왔잖아요. 그걸 깨는 팀이 있다면 이번 대회 모로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에 네. 반해 저는 스코틀랜드는 좀 너무 맥토미니 네. 원툴 팀으로 좀 느껴져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나마 핵심이고 리더격이었던 티어니가 또 부상으로 이번 2차전에 좀 중간에 아웃이 돼서 스코틀랜드는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D조로 가겠습니다. 미국 정말 좋아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포체티노가 아주 준비를 잘해서 대반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맨앤에 두 명의 선수가 있죠. 지오바니 레이나, 이제 포워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선수, 그다음에 반대로 디펜더의 성격을 갖고 있는 조 스켈리가 있습니다. 그 말릭 틸만도 있긴 한데. 틸만 레버쿠젠. 네, 레버쿠젠도 있는데 틸만이 아마 나왔. 네, 틸만은 나왔어요. 계속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그 틸만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근데 미국도 지금 황금 세대예요. 맞아요. 예. 네. 그 발로건 아스날 뉴스 출신 발로건 지금 매 경기 득점하고 있고, 페피도 있고. 예, 페피도 있고요. 바이온 그리고 출신 크리스 리차드 있고 지금 펠리스에 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담스도 괜찮고. 아담스가 타일러 타일러 아담스. 아담스. 네, 맞습니다. 맥케니. 유벤투스 그 맥케니 있구나. 샬케. 샬케 팬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맥케니. 맥케니는 뭐 유벤투스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지난 시즌에. 그리고 네. 오른쪽이 이제 데스트 세르지뉴 데스트. 한때 바이언의 링크가 좀 진하게 났던 선수거든요. 아약스에서 기깔나게 그쵸. 바르셀로나 가서 기대를 그래서 많이 모았던. 지금 최근에 또 찌라시가 한번 돌아가지고 바이언 팬들이 되게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좀 그 감독이 확실히 포체티노가 토트넘이 챔스 결승을 갔던 그 토너먼트 실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좀 반대로 말씀드릴 만한 팀은 튀르키예가 아, 두 번을 연달아 져버리는 바람에 호주는 탈락이 확정됐죠. 호주 그냥 작게 가고 이제 트리키 얘기 좀 해볼게요. 여기 자카트 파울리에 두 선수 있습니다. 잭슨 어바인, 코너 맥칼프 있고 호주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키 얘기해 보면 웨즈잔, 오장카박 이뭐 리버풀에도 잠깐 있었던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초반에 특히 엄청 핫했던 잔우준이 있어요. 그리고 튀르키예 자체 스쿼드만 보면 귤러 아르다 귤러, 차라놀루, 그리고 일디지도 있고요. 일디즈 뭐 이번에 선발로 나오진 않았지만 데미라는 선발로 나왔고 세엔지 같은 수비수들도 있고 그리고 차크르도 괜찮고 그리고 골키퍼. 카디오글루 같은 상당히 좋은 풀백도 가지고 있어요. 그 선발로 또 안 나왔지만 로마의 그 누구지 이름 풀백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 로마에 로마의
제키 첼릭. 제키 첼릭. 예, 또 있고 멤버가 너무 좋은데 지금 탈락 확정됐습니다. 슈팅 2경기에서 거의 60개 가까이 때리고 득점 하나도 없고요. 파라과이는 전반에 그 세계 최초로 입 가려서 대화하다가 퇴장당한 알미론이 있었음에도 끝내 동점도 기록하지 못했고요. 호주한테는 계속 좀 슈팅만 많이 때리다가 이제 뒷공간 역습에 그냥 2번 무너졌고 가장 기대에 비해서 실망한 팀이 튀르키예가 됐습니다. 좀 분데스 입장에서 좀 아쉬울 것 같은 게 좀 여기 나왔던 선수들이 활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못해서 카박 선수도 호펜하임에서는 주전으로 나오는 수비수인데도 불구하고 좀 데미랄 선수나 바르닥치한테 밀렸고 저는 우준을 오히려 좀 선발로 과감하게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귓러가 너무 굳건하게 그쵸. 버티고 있어가지고. 근데 나와서 좀 잘했으면 근데 모르겠는데. 저는 길러가 진짜 정말 좋은 탤런트인 건 알겠는데 이제 제가 두 번째 경기는 사실 못 봤어요. 오늘 그냥 오늘 틈틈이 봤어요. 제가 그 일하다가 사이에 밥 먹으면서 잠깐 봤는데 첫 경기 봤을 때 길러는 이 선수는 모르겠다. 약간 레알에 있을 선수인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특히 팀 단위의 플레이에 너무 약한 느낌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볼 때 차라놀로 같은 선수도 갖고 있고 이렇게 플레이할 팀이 아닌데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국 뭐 티르키의 잔우준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적설이 좀 있던 선수다 보니까 이번 월드컵에서 좀 많은 걸 보여주고 이적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이제 끝나버리면 우주는 그냥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시즌 더 잔류해서 이제 뛰고 이제 다음 시즌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주인 얘기해 볼게요. 독일 2조의 독일인데 뭐 그냥 대부분입니다. 한번 쭉 읊어만 드릴게요. 마누엘 노이어, 요나탄 타, 파블로비치, 요주아 키미, 레온 고레츠카, 자말 무시알라, 도르트문트의 안톤 슐로터백, 은메차 바이어, 라젠발의 다비트 라움과 웨드라우고 이 공격수죠. 그다음에 슈투트가르트의 골키퍼 니벨, 레벨링, 슈틸러, 운다브, 호펜하임의 골키퍼 바우만, 프랑크푸르트의 히트 상품 나더닐 브라운 이 선수 풀백입니다. 그리고 마인츠의 나딤 아미리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첫 경기를 퀴라소랑에서 이제 7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1대1만 되더라도 이제 나겔스만 이거 대형 사고 치나 했는데 그냥 밟아버렸죠 뭐. 근데 전 아직 독일의 경기를 논하기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좀 큰 팀이랑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비가 많이 불안해가지고 네, 맞아요. 뒷공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일 있을 코트디부아르전을 좀 봐야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가주마나 툴이랑 이제 네. 디오망대가 이제 뒷공간 털어버리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코트디부아르의 알리와이 와이. 아까 제가 1부에서 말씀드린 그 승부 조작 때문에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엘리와이가 근데 원래 이 경기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일단은 이 1차전에 나온 허가 이상 돼가지고. 맞습니다.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는 이제 화제의 선수 얀 디오망데가 있고요. 또 호펜하임에 또 바주마나 툴에도 있습니다. 에콰도르에는 슈투트가르트의 아레발로가 있고요. 독일은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다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냥 프리뷰식으로 이제 코트디부아르 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네네,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나겔스만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사네를 선발로 쓰겠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네 선발로 쓰는 거야 뭐 맨날 쓰는 거니까. 근데 저는 좀 레벨링이라도 써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레벨링 안 쓰는 게 좀 저도 신기하긴 한데. 우리가 아는 그 사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 여기 그 안 적혀 있지만 어쨌든 바이언에서 오래 뛴 선수잖아요. 등번호 10번 달고. 근데 바이언 팬분들은 어쨌든 이미 우리 선수 아니다.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마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골도 넣었지만 은메차가 독일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느꼈고 비르츠 역시 잘하고요. 비르츠 잘하고 무시알라의 폼은 사실 그 너무 큰 부상이 있어서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득점을 했기 때문에 또 좋은 흐름 가져갈 것 같고 그 경기 끝나고 이제 무시알라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 제일 그 부상 당한 이후로 기분이 좋았던 순간이었다. 월드컵에서 득점이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어쨌든 멘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큰 부상 이후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토너먼트에서 만약에 계속 그렇게 폼이 올라온다면 우리가 하는 무시할라의 모습을 월드컵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경기에서 되게 기분 좋았던 거는 운다브 선수가 득점을 했다. 득점을 했는데 그것도 선발이 아니라 교체로 들어와서 네. 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토너먼트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거는 되게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지금 주전 톱이 하베르츠잖아요. 근데 하베르츠가 워낙 부상도 길었고 또 아스날에서 챔결까지 뛰고 막 이러느라고 고생을 좀 해서 그래서 독일 예. 국대 경기 계속 평가전 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그만큼 언제 빠질지 네. 몰라서 그 부상 전 폼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네. 불안했는데 뭐 그것도 종식을 시켰고요. 이 경기에서도 유일하게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나다니엘 브라운 같은 경우도 한 골 하나의 도움으로 이제 라운보다 왜 자기가 선호받는지를 좀 입증을 했네요. 입증을 했고 코너킥도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프랑크푸르트에서 코너킥을 차긴 찼었는데 몇 번 안 찬 걸로 기억하는데 잘 차더라고. 사실 라움이 킥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런 킥을 맡을 정도로 브라운이 킥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네네. 코트디부아르 얘기를 좀 해보면 코트디부아르도 사실 풀백 정도 빼고는 멤버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좋아요. 네. 네. 뭐 포파나도 랑스에서 정말 좋았던 시절이 있었고 캐시에 중동에 간 선수들이 많아서 어떤 폼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뭐 디오망데 말 페페도 갑자기 비아레알 가서 엄청 잘했고 이번에 라리가 이달의 선수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디카 싱고 이 둘의 조합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은디카 로마 신고가 모나코인가요 지금? 어디 그 이적했나요?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했어요. 아 갈라타 같군요. 네. 그래서 이 팀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결국 두 팀이 1, 2위 싸움을 하지 않을까. 디알로 맨유에 디알로 있고 네. 오른쪽이 형두에 그 파리의 두의 형. 데지레 두의 네, 형. 그래서 둘이 형제인데 국적이 달라서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리고 또 좀 이 대회에 그런 케이스가 꽤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형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같은 가족인데도 국대를 뛰기 위해서 이거 기억이 날랑말랑하네요. 그렇죠. 있었는데. 국대 네. 그 국적을 라니 케디라가 티니지 대표팀으로 그러네요. 갔죠. 캐디라로 있네요. 사미 케미라의 사미 케디라의 동생 캐디라도 네. 지금 뛰고 있고. 맞아요. 좀 있습니다.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런 경우가 또 코트디부아르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독일은 이제 돌아오는 새벽 5시에 코트디부아르와 2차전을 가지고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새벽 5시에 에콰도르를 만납니다. 보기 참 힘든 시간대에 걸렸어요. 아마 이게 네. 유럽 시간대로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잡아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챔스 시간대다 보니 맞죠. F조로 가겠습니다. 네덜란드는 플레컨 골키퍼가 있고요. 일본이 많습니다. 이토 히로키, 프라이부르크의 스즈키 유이토, 고토 케이스케, 프랑크푸르트의 도안 리츠, 메넨의 마치노 슈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 마인츠의 사노 카이슈, 베르더 브레멘의 풀백 스가와라 유키나리, 그 다음에 볼프스부르크의 시오카이 켄토도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일단은 네덜란드전은 좀 2대2로 정말 좋은 승부를 거뒀는데 튀니지전은 아무래도 일본이 좀 많이 유리해 보이긴 해요. 네, 저는 로테르도 꽤 돌릴 것 같아요. 근데 로테 돌리기엔 아직 일본도 불안정해서 좀 일본이 미토마 빠진 게 너무 크고 쿠보 그쵸. 부상으로 이제 못 나오고요. 그다음에 엔도도 부상으로 그냥 국대 은퇴를 해버려서 여기도 진짜 기대치나 해온 거에 비해서는 변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에다 아야세가 이번에 또 LA 데비즈의 득점왕을 기록했었고 그 나카무라 케이토 이 선수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리그왕 2긴 하지만은 14골 2개 어시스트니까 이 선수를 이제 윙백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폼업 기준에서 그러니까 완전 공격적인 윙백을 한 명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도안 리치가 있겠고 도안 리치가 뭐 주장이더라고요. 왜 주장인지 모르겠는데 좀 그냥 경험이 좀 제일 풍부한 선수. 아마 엔더가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는 그리고 여기 수비 라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타나베. 그 와중에 최저 평점을 받은 게 이토 이렇게 와타나베랑 이제 세코 아유무도 있고. 전 그리고 여기는 무엇보다 사실 사노 카이주가 제일 기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베네님이 백3를 사용하지만 수비수를 두고 공격을 해야 될 때
이렇게 공격적인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선수도 그렇고 도안니치로 다 좀 윙이잖아요. 소속팀에서는 포워드에 가까운 선수니까 이게 맞죠 사실. 이게 맞고 이렇게 하니까 네덜란드한테 실점을 2번을 해도 본인들도 2개의 득점을 한 건데 좀 느끼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원은 활동량이 많은 2명으로 구성을 한 걸로 보면은 저는 튀니지는 일본이 잡아야 이제 토너먼트에 편하게 진출하지 않을까. 본인들의 지금 목표는 32강이 아닐 거잖아요. 일본은. 말로는 8강을 도전한다던데. 8강. 네. 사실 갈 만한 경기력은 맞아요. 간다 해서 놀라울 일은 아닌데 변수가 많았던 일본이라 튀니지전이 좀 중요해 보이고 스웨덴이 생각보다 너무 잘합니다. 지금 그 도르트문트의 왼쪽 풀백 다니엘 스벤손이 있고요. 볼포스부르크의 스반베리. 이 선수가 혹시 모르겠어요. 뭐 퇴장 이슈 있던 선수는 아니죠. 이 선수는 그 이슈 있었죠. 그 마지막 경기였나 봐. 리그 마지막 라운드였나 거의 마지막에 1대1 찬스를 골대 맞춰가지고 놓쳐가지고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게 만든. 그렇군요. 그건 있었어요. 그리고 장크트 파울리, 에릭 스미스가 있고 스웨덴은 뭐 좋습니다. 이삭의 폼이 올라온 게 굉장히 좀 그리고 요케레즈도 괜찮긴 투톱으로 괜찮긴 하고 어차피 또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스웨덴 그 멤버 발표 났을 때 이제 저희 팀에 있는 이제 라르손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했는데 포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웨덴 원래 스웨덴은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펼쳐줬던 팀이기도 하니까 여기도 그리고 색깔이 좀 뚜렷해요. 다 피지컬 좋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피니시를 할 수 있는 선수들 또 이삭같이 속도와 기술을 겸비한 대형 스트라이커도 있고 하니까 그 옆에는 빅맨으로 이제 요케레스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투톱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조규성이 오현규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도조차 안 한 게 너무 그쵸. 아쉬워요. 이게 뭐 경기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 해도 많이 아쉽고요. 스웨덴도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사실 그 약간 애매하게 올랐잖아요. 그 네이션스 리그로 올라와서 사람들이 그 예선에서는 거의 1승도 못하면서 못하면서 이게 맞나 했는데 경기력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뼈가 굵었던 포터와 포체티노가 약간 한물간 느낌이 있었어도 결국 이런 감독들이 왜 프리미어리그에 있었는가를 일단 지금 본선에 와서 1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튀니지 얘기를 좀 하기도 전 미안한 게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이면 같은 조가 못해도 저는 그렇게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거 비교하면 정말 꿀져 걸린 팀들은. 튀니지는 그건 있죠. 감독을 잘랐다는 거. 맞아. 1차전 끝나고 그쵸. 르나르 감독이 왔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감독이어서 리오넬 메시의 지난대 이제 첫 패배를 안겨주고 대형 사고를 쳤던 감독이었는데 결국 그때는 2패를 하면서 사우디가 4위로 탈락을 했었고 튀니지가 이제 사우디에게 크게 혼나면서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레전드 앨리스 스키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약간 전성기에서 약간 떨어지긴 했고 아우크스부르크의 가르비 아까 말씀드렸던 라니 케디라 동생 캐디라.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스킬이랑 캐디라 둘 다 쓰면 기동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너무 나이가 찼어요. 네. 그게 하필 또 만난 팀이 스웨덴이라 가지고 더 그랬던 거. 근데 또 안 쓸 수 없잖아요. 이 선수들의 밸류가 있으니까 참 딜레마에 빠진 튀니시고, 그러니까 이런 조가 어려운 조죠 사실. 이게 죽음의 조죠. 정말. 이런 조가 어려운 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네. 자 G조로 가겠습니다. 벨기에 테아테, 프랑크푸르트의 센터백이 있고요. 근데 테아트가 아직 안 나와서 나오지는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H조의 스페인 그리말도 있습니다. 그리말도도 못 나오지 않았나요? 그리말도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오지 않은 스페인이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대형 참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리말도를 안 쓴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뭐 쿠쿠렐라잖아요. 그 자리에 어쨌든. 그쵸. 근데 쿠쿠렐라가 그 해설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쿠쿠렐라만이 능동적인 침투를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스페인이 사실 우승 후보 1순위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물론 야말이 아직 제대로 안 나오고 윌리엄스도 제대로 안 나와서 또 토너먼트를 가봐야 알겠지만 네 애매해요. 그러니까 너무 뺑뺑 돌리기만 하는데 볼을. 그러니까 스페인이 항상 그랬잖아요. 원래 뭐 저희가 어렸을 때 항상 들었던 얘기는 이 선수들의 밸류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온 게 결국 방점을 찍어줄 힘이 있는 톱이 없다라는 게 문제였다가 전성기 때 다비드 비아, 토레스 이런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엔 디에고 코스타가 있어서 물론 14년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 힘이 됐었던 선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엔 또 모라타 같은 선수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그런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발로 안 나왔고 오야르사발 대체가 안 되고 있는 게 오야르사발은 제가 볼 때 더 지금은 그쵸.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여- 특히 이런 저는- 밀집 수비 상대로는. 이미 방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맞아요. 대체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결국에는 발목을 잡았죠. 아니 스페인에 톱 자원이 또 없나요? 차라리 미켈 메리노를 다시 톱으로 줘. 전 그게 진짜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이글레시아스도 있고 그 한번 보면 톱은 없네요. 진짜 없네. 정말. 저라면 호셀루라도 되겠다. 그러니까. 네. 아무리 중동을 갔다고 해도 호셀루 컬러치 능력이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강팀을 만나야 우승을 노릴 텐데, 그러니까 노리는 과정에서 강팀을 만날 텐데 본인들이 리드를 빼앗긴 상태에서 상대가 걸어 잠갔을 때 뚫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그 제약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고, 더불어서 야말과 니코의 몸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레드라이트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해낼지 봐야겠습니다. 아이조로 가겠습니다. 올리세아, 우파메카노가 있는 프랑스는 후반전에 왜 본인들이 우승 후보인가를 여실히 보여줬고요. 세네갈은 이제 니콜라스 잭슨이 있었고, 잭슨이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돼서 아쉽지만 득점을 프랑스 상대로 했는데 골망을 흔들긴 슈팅 했죠. 하나는 제대로 때렸어요. 그 약간 사이바리처럼 때려가지고 약간 뮌헨이 확실히 이런 빠따를 중요시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장면이 있었지만 득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은디아이가 있었고요. 이 선수를 제가 꽤 쉬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그 감비아라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서 알죠, 예. 데려왔거든요. 바이언이 겨울에 데리고 오고 이번 여름에 다시 임대를 내보낼 예정인데 이 선수 약간 그 프리시즌에 좀 뛴 적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런가요? 그렇게 겨울에 오고 나서 데뷔를 했었어요. 데뷔를 네. 했었군요. 이번 네. 시즌에 데뷔를 했었는데 이 선수가 나이가 되게 어려요. 그래서 원래는 그 세네갈 감독이 예비 명단 짰을 때 정도의 경험을 좀 경험치를 매기려고 데리고 다니다가 최종 명단에서는 떨어질 예정이었는데 그런 어린 선수였는데 그 데리고 다니는 동안의 훈련에서 너무 잘하는 바람에 감독이 최종 명단에서 못 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함이 됐던 선수인데 좀 스토리텔링이 그렇죠. 되네요. 있는데 네. 어쨌든 어린 선수기 때문에 출전을 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도 또 모릅니다. 그렇죠. 이 선수에게는 엄청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 같아요. 세네갈도 제가 볼 때는 멤버는 정말 멤버 좋습니다. 익숙한 선수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도 경기 운영 능력이 있어서의 좀만 의연함만 있고 좀 평정심만 유지할 수 있다면, 상대가 좀 프랑스였던 게 프랑스였으니까. 사고였던 네. 거지. 그래서 저는 이 팀도 생각보다 분전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노르웨이가 이제 리에르손, 도르트문트의 우측 풀백, 라이프치히의 이제 윙어 안토니오 누사, 함부르크의 탕비크가 있습니다. 산데르 탕비크가 있고요. 노르웨이가 생각보단 좀 아쉬웠다가 결국 혼란에, 그리고 이라크의 그 치명적인 실책 하나가 경기를 이렇게 스코어를 벌리게 만들었고, 이게 이라크가 잘한 건지 노르웨이가 못한 건지 초반에, 그러니까 결과는 잘했어요. 하지만 그 경기를 봤을 때는 이라크가 잘한 건가 노르웨이가 못한 건가, 이라크가 못한 건가 노르웨이가 잘한 건가는 2차전 이상을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저는 그래서 체코 대한민국 느낌이 좀 났어요. 그래서 이건 봐야 되겠다 좀 더. 하지만 거기는 혼란이 있다. 맞죠. 혼란 있고 옆에 세를로트까지 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한번 다른 매체에서도 한 그게 있던 것 같은데, 여기 모스카밥 같은 유망한 선수도 있잖아요. 그 시티에서 이제 플럼간. 근데 셀로트를 우측 윙어처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일까에 대해서도 노르웨이에서도 좀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투톱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이조로 가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그 레버쿠젠의 미드필더 팔라시오스가 있고요. 알제리에는 벤세바이니, 그다음에 이브라임 마자, 프랑크푸르트의 파리스 차이비, 모하메드 아무라크, 볼프스부르크의 공격수죠.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확실히 많아요. 지금 라이머, 추쿠에 메카, 자비처, 슐라거, 자이발트, 프라츠, 파트릭 비머, 린하르트, 그레고리치 공격수죠. 그다음 은벤의 슈테판 포슈, 이 선수는 이제 190이 넘는 풀백이고, 마르코 프레들, 로마노 슈미트까지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많은 존데요, 거의.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선발 명단에 11명 중에 8명이 분데스 선수였던 두 팀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 지역적인
역사가 있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 독일은 바이언 선수가 꽤 많았는데 오히려 분데스를 대표하는 팀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오스트리아를 꼽을 만하다. 그래서 그렇게 그 생각을 하거든요. 톡방에 분데스리가 올스타 그쵸. 약간 뽑힌 느낌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와 평가전을 했었잖아요. 오스트리아가. 근데 생각보다 그때 오스트리아와 그렇게 크게 다르다는 느낌은 안 들었었어요. 일단 가장 큰 실책은 그 스트라이커로 칼라이지치라는 2m 되는 그 선수를 썼는데 어디 있죠? 지금 린츠 LASK 린츠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를 2m 되는 선수를 선발로 써놓고서 딥라인 포워드처럼 쓰더라고요. 이 선수가 그리고 그 울버햄튼에 있던 선수 맞죠? 네, 맞아요. 아마 네, 맞 맞죠. 그 네, 선수인데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이 선으로 내려와가지고 볼을 뿌려주는 역할을 시키는 걸 보고 아 이게 맞나 랑닉 감독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후반이 시작하자마자 교체를 해서 아르나 우토비치를 넣었고 아르나 우토비치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두 번째 골은 자책골로 기록이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다득점을 하면서 경기는 승리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선수 이름값에 비해서 공격이 원활하게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게 요르단과의 경기 저도 봤거든요. 3대1로 오스트리아가 승리를 했지만 요르단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상대였고 또 한국의 그 FC 서울의 야잔이 있잖아요. 야잔이 뭐 자책골을 기록해서 아쉽지만 저는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 수비 자체는 우리가 아는 그 네. 좋은 야잔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슈미트가 어쨌든 선제골을 멋있게 넣어가지고 그냥 그 중거리 그냥 네네네. 여지없이 그 감마차기도 아니고 그냥 직선으로 꽂는. 네. 근데 저는 오스트리아도 월드컵에 너무 오랜만에 거의 첫 출전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너무 오랜만이고 요르단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피지컬적으로 요르단이 워낙 앞서는 좀 측면이 있어서 우리도 이제 고전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첫 경기를 이렇게 했으면 일단 결과를 2골 차로 이겼다. 그거에 저는 의의를 좀 둘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경기는 제가 되게 특이했던 게 라인업은 포백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네. 인게임을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백스리였어요. 포슈를 엄청 끝까지 올리고 라이머가 선발로 나왔는데 거의 10번처럼 그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라고 그냥 최전방에 박아두는 느낌? 원래 미드필더 출신이었던 그쵸. 선수니까요. 근데 네. 아무리 그래도 2선을 뛰던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스트라이커 옆에다가 박아두고 슈미트를 벌리고 그 다음에 포슈가 그 3선에서 뿌려주는 역할을 어쨌든 마인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면서 이 그림도 홍명보가 좀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왜냐면은 어쨌든 자이발트가 아래로 내려가서 거의 라볼피아나처럼 사용을 하고 중원에는 슐라거가 딱 박아주고 좀 쓸어주고 네. 그 이외에는 거의 6명이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어쨌든 상대가 요르단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하는데도 안 풀렸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도 안 풀리는 마당에 그것도 안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대한민국은. 비교가 많이 되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칼라이지치가 나와서 저도 그래서 랑닉이 축구에서 칼라이지치가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빼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되잖아요. 피드백이 빠르게 됐고 그게 결국 결과로 이어졌잖아요.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대 축구에서는 그 결단 피드백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감독의 역량이 있어서는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바이언 팬 입장에서는 콤파니가 되게 평가가 좋은 이유가 그죠? 오단 맞죠. 노트가 정말 훌륭하다. 맞습니다. 이것도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홍명보는 울산에서도 똑같았어요. 맞아요. 저는 뭔가 싸한 게 울산 물론 그건 김판곤 감독이었지만 남아공의 주축 멤버들이 그 마멜로디 그 거기였잖아요. 그 클럽 월드컵에서. 근데 완전 울산이 아무것도 못하고 졌잖아요. 비교할 선상은 아닌데 그 뭔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김판곤 감독이 거의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맡아서 홍명보 감독의 색채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약간 상황이 나오는 걸 대참사를 당하는 걸 보고 혹시 모른다. 이게 많은 게 달라서 비교할 수 없는 선상이라 해도 뭔가 싸하다. 위험하다. 이거 얕잡아 보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이런 디테일한 움직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에서도 황인범 해줘. 뛰어가. 이강인 해줘. 뛰어가. 이강인 해줘. 이강인 차줘. 이강인 손흥민 또는 이름값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선수가 해결해줘. 이강인 맞. 이건 아니죠. 네, 이건 아니고
아까 그리고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살짝 그냥 넘어갔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폭발력 있는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김민재라고 봐요. 이 말인즉슨 백스리를 쓸 거면 백포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 걸 좀 이용을 할 시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역시 한 적이 있어서 아까 그 말씀을 하는데 좀 생각이 났고, 어떠한 식의 이런 오스트리아가 보여주는, 또 많은 월드컵에 출전한 팀들이 보여주는 그런 변주나 약속된 플레이가 우리나라의 이 멤버로 가지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피드백을 해서 스트라이커를 다음 경기부터 바꾼다. 좀 인정해요. 그럼 그레고치를 쓰던가 아르나를 선발로 쓰기에는 워낙 좀 나이가 체력 있는 체험으로 선수였기 힘들죠.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레고리치 선발로 써도 그렇게 기동력으로 엄청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좀 최전방에 박아두고 나머지 선수들을 이용해서 플레이를 풀어 나간다고 하면은 꽤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이 되는지도 한번 보는 재미가 그쵸.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경기 다음- 안에서는 했으니까. 다음 경기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완전 아르헨티나는 진짜 메시는 진짜 정말 경외롭습니다. 네. 이제 K조로 가볼게요. 루이스 디아스의 바이에른 미넨은 루이스 디아스가 우즈벡을 상대로 경기를 했고, 우즈벡도 생각보다는 선전을 했지만 여기도 3대1 엔딩이 났고 루디가 한 골 하나의 어시를 기록하면서 POTM이 됐죠. 이거는 거의 이 경기도 챙겨봤는데 축구 강의를 경기하면서 보여줬던 느낌이랄까? 좀 디아스가 많이 씹어먹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즈벡도 이제 후사노프 있으니까 좀 버틴 느낌이었고, 그리고 근데 여기 동점, 후사노프도 되게 털렸어요. 옐로 맞아, 카드도 맞아. 먹고. 이 선수도 약간 긴장하면 떠는 스타일이어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흥분해가지고 좀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고. 콜롬비아는 저는 이번에 되게 킥이었던 게 하메스 로드리게스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내려가지고 플레이메이커를 시키더라고요. 그럴만해요. 근데 잘 쓴 것 같아요. 좀 그렇게. 근데 어쨌든 최전방에는 디아스와 스포르팅의 수아레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잘 먹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막아내기에는 후사노프 혼자서는 버거웠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콜롬비아도 제가 볼 때 수비적인 좀 위험성은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점골도 실점을 했었고, 근데 뭐 어쨌거나 첫 경기에서 너무 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L조로 가겠습니다. 헤리케인, 자렐 칸사가 있는 잉글랜드, 스타니시치, 크라마리치, 마타노비치, 야키치, 부슈코비치가 있는 크로아티아. 요즘 많습니다. 가나에는 아테제이가 있죠. 볼프스부르크 선수가 있고, 볼프스부르크에서 뛰는 선수가 있고요. 뭐 근데 여기는 아테제이는 사실 볼프스부르크에서도 기회를 많이 못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 뛰는 걸 많이 못 봤고,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마타노비치도 있고 야키치도 있고 부시코비치가 아무래도 제일 핫하죠. 네, 그리고 크라마리치도 어쨌든 크로아티아에서는 이 선에서 나올 수 있는 선수기도 하고, 물론 근데 다만 크로아티아는 그거죠. 주축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기동력에서도 많이 딸리고 그 경기력 측면에서도 축구력이 많이 내려온 느낌이 있어요. 준우승 당시에 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이번 이제 조별리그 1차전이 거의 다 치러진 상태에서 이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것도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찐 라스트 댄스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도저히 뺄 수 없는 캡틴급의 선수들이 많은 나라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땐 손흥민, 뭐 포르투갈은 호날두, 그다음에 지금 크로아티아는 모드리치,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메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는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교체를 해주고 있고, 호날두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선수 못 빼는 게 말이 되냐 지금. 빼야지 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들었냐면 크로아티아도 모드리치를 어떻게 얼마나 분배해서 쓸지를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여기도 왜냐하면 인텔의 수치치 같은 선수도 있고 대체제가 없진 않거든요. 근데 모드리치가 PK도 내줘가지고. 맞아요. 그 약간 언럭키긴 했지만 네.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모드리치의 그 정말 최전성기에 가까운 기량을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쓰게 해주는 게 이제는 좀 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크로아티아가 될 것 같습니다. 코바치치가 있는 이상 코바치치 위주로 일단 꾸려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여기 코바치치가 여전히 수비가 안 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브로조비치도 있고, 뭐 여기 중원의 네임밸류 자체는 나이가 들었을 뿐이지 여전하니까. 저는 모드리치도 좀 그 후반에 교체로 나와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맡긴다면은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풀타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발로 나올 만한 선수인지는 모르겠고 저는 좀 마타노비치를 선발로 써봤으면 좋겠어요. 마타노비치. 이 선수도 어쨌든 지난 시즌 되게 잘했고 네, 그렇죠. 프라이브르크에서 계속 선발로 좋은 모습을 그 유로파 결승까지 가면서 보여줬고 나이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기동성을 살리는 부분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좀 특별한 기록 중에 하나는 1차전에서 최고 속도를 찍었던 선수가 스타니시였다. 오, 약간 의외인데요? 그렇죠. 의외였어요. 오, 35km인가를 찍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얼핏 기록하기로 37km 찍은 선수 한 명 있었는데 앤서니 고든이 한번 찍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든도 빠르기로 유명하니까. 손흥민도 35km 한번 찍었다고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데는 아니고 이 경기에서는 어쨌든 케인도 축구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그 바이언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좋았던 기록 중에 하나가 프랑스 올리세 그다음에 콜롬비아 디아스 잉글랜드 케인이 1차전에서 모두 플레이 오브 더 매치를 받는 장난 아닌 그렇죠. 네, 진짜. 되게 기분 좋은 기록이 있었는데 저는 좀 이건 기분이 좋아해야 될지 안 할지 좀 애매한 게 지난 시즌 바이언 베스트 11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나브리는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빼고 네. 나머지 베스트 11 11명이 전부 1차전에 선발로 나왔었어요. 안 나온 선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게 잘하는 선수가 많다는 거는 기분이 좋겠지만 좋은 일이지만 다음 시즌에 이렇게 갈려가지고 좀 불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네, 이건 참 모든 빅클럽, 그렇죠. 메가 클럽들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아스날 팬으로서 데클런 라이스, 윌리엄 살리바의 허리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사카도 마찬가지고. 이제 첫 경기이고 하니까 좀 봐야겠지만 그래도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의 경기 그리고 바이언 공격진들의 활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잉글랜드를 응원할 겁니다. 케인의 우승을 위해서. 그렇죠. 케인이 정말 잘해줬으면 케인도 거의 라스트 댄스급의 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뭔가 케인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좀 내려가서. 진짜 뭐 후방에서 서브라도. 그렇죠. 네, 뭐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잉글랜드가 좀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고. 저는 마도이케가 잘한 게 오히려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맞습니다. 어쨌든 그 명단이 나왔을 때 이선이 윙어들이 가장 논란이었잖아요. 포든 없지 파머 없지 뭐 그랬으니까. 대신 나온 게 마도이케와 고든이었는데 어쨌든 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잉글랜드 국대 경기를 기다리신 팬분들은 안도를 할 만한. 그러니까 완전 지금 약간 번외얘기 마지막 번외얘기지만 이제 잉글랜드의 우측 윙어는 지금 사카 마도이케 완전 아스날 라인이 됐고 왼쪽에는 모건 로저스가 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고든이 보통 나오지만 근데 로저스도 지금 아스날 행이 매우 유력한 얘기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본 재미도 있습니다.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였던 레시포드 대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의 고든 이 그림도 왼쪽에서는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로저스야 뭐 워낙 범용성이 있는 선수고 레시포드도 딱 레시포드다운 딱 스코어링 하나 해주는 게 그래도 이 팀에 뭔가 그렇게 좀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도 있고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선수도 있고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선수도 있고 조용할 것 같다가도 스코어링이 되는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조합이 괜찮아요. 다른 것보다 기분 좋았던 게 여기서도 어쨌든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뿌려주더라고요. 저는 역시 투헬이 바이언 감독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사용할 줄 안다. 케인은 진짜 더 잘해진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이번 차서. 시즌이 진짜 축구 도사라는 단어 그냥 그 자체인 그런 선수가 된 시즌이라고 생각해서 더 기대가 되고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월드컵의 시작을 함께 리뷰해봤는데 앞으로 너무 많은 경기가 남았습니다. 독일도 제대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경기 이제 시작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대략적인 월드컵 예상을 하기엔 너무 섣부르지 않나.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예상을 해보면 다음 주면 3차전까지도 꽤 진행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약간 우승 후보까지 뽑아보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제 워낙 주말에 일정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저 한마디만 던지고 가겠습니다. 불문가니까 프랑스 우승 응원하겠다. 생각보다 스페인이 약해 보이고 아르헨티나도 잘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렇게 한마디 던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프랑스가 우승한다면 올리세가 정말 매 경기
플레이 오브 더 매치급 활약을 해서 발롱도르. 좀 음바페 얘기가 안 나오길. 그럼 음바페도 잘해요. 근데. 그렇죠. 음바페도 음바페 잘해요. 음바페 잘하죠. 근데 발롱도르 덴벨레도 잘하죠. 그냥 저는 거기 그냥 그 4명 있잖아요. 데지레 두에 아니야 일단은 두에까지. 음바페, 덴벨레, 그다음에 올리세. 올리세, 뭐 데지레 두에 같은 선수들. 이 뭐 좀 더 넓히면 마커스 튀람 이런 바르콜라도 선수들의 조합 그죠. 바르콜라도 쉐르키도 있고. 쉐르키도 미쳤습니다. 있고. 끝도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 조합을 자이르도 어떻게 있고. 조합하느냐가 결국 그 프랑스의 결국 활약 성적을 가늠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이런 팀이 토너부터 가면 더 무서워질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옵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명 막히면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막 그 선수들이 뭐 덴벨레, 뭐 음바페 말이 안 되긴 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진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그러면 한 팀씩 뽑아 주셨으니까 사실 다른 팀 뽑고 싶어도 프랑스가 너무 세서 저도 프랑스를 좀 확률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독일한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쩔 수가 없나 봐요. 팬심이라는 게 이 마음이 선수들 가죠. 잘하는 거 보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우승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독일이. 그러니까 8강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4강 이상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또 참가국이 늘어서 조편성 그러니까 이거 토너먼트 대진이 너무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대진이 되게 중요한. 공교롭게도 저희 마이스터 샬레에 나온 모든 패널들이 지금 독일의 8강 이상을 노리고 있지 않다. 8강 이상 가면 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큰 지분을 차지할 게 사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세리아를 좀 챙겨보고 그 축구체크에서 패널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독일도 지금 2연속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 속에서 이번에 좀 이를 갈고 나왔는데 그것마저 행복하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대째 월드컵 체코 같은 팀이 못하는 거 보면서 더 재평가가 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나라 못할 줄 알았어요. 기대 안 돼서 저는 아예 팔로우도 안 했었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경기니까 그냥 애들하고 재밌게 보자 하면서 본 건데 빼고요. 우리나라 빼고. 선수로서는 그라니트 자카 아니면 전 벤자민 화이트 보고 싶었는데 라이스 이런 선수도 있지만 화이트가 또 부상 때문에 아웃이 됐잖아요. 그럼 이탈리아나 응원해야지 했는데 이탈리아도 유니폼 야무지게 짜놓고 보스니아한테 져버리니까 참 이 월드컵 뭐로 봐야 되나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저도 이거 마이스터 샬레 하면서 독일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보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이스터 샬레 116화 2부 월드컵 첫 경기 특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